한국인이라면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북한의 대남 도발들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76년간의 한반도 분단의 역사와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10년 8월 22일 우리나라는 일제에 의해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의 피와 땀으로 1945년 8월 15일 35년 만에 광복을 맞이하죠. 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온 광복은 슬프게도 반쪽짜리였습니다. 한민족이 이념 차이로 나뉘면서 76년간의 끔찍한 비극이 시작되죠. 먼저 6.25 전쟁이 발발하기 전인 1940년대 북한의 도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때 북한의 도발은 주로 전력 공급에 관한 문제나 국지전이었는데요. 광복 후 남북의 경제력은 북한이 남한에 비해 압도적이었는데 이는 일제강점기에 북쪽에 건설한 많은 공장과 시설 때문입니다. 반면 남쪽에는 제대로 된 시설이 얼마 없어서 북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형태였습니다. 이에 북한은 전기를 가지고 남한에 도발을 자행했죠. 또 갑자기 남북의 경계가 생기고 이념 대립도 한창 심해지다 보니 경계면에서 무력 충돌이 생기는 건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가 열리는데요. 이때 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시작됩니다. 북한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은 누구의 승리로도 기록되지 못한 채 서로에게 뼈아픈 상처만 남기고 3년 만에 정전협정이 수립됩니다. 한국은 정전에 반대했지만 유엔과 북한, 중국이 합의하며 휴전 상태로 접어들었죠. 협정에는 남북이 한반도에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이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북한은 이것을 어기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50년대에는 국지전이 발발하진 않았지만 북한의 대남 간첩 도발, 우리 어선과 항공기를 납치하는 등의 도발을 자행했죠. 다음은 1960년대입니다. 이때부터는 북한의 도발이 더욱 대범해지는데요. 간첩을 보내거나 우리나라 사람을 북한으로 납치하는 것은 기본이고 선박이나 항공기를 통째로 납치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무장공비를 침투시키거나 판문점에서도 도발을 자행하는 등 갈수록 도발 수위가 심해졌죠. 그리고 60년대의 가장 큰 사건은 1968년 1월 21일 우리나라 대통령을 노린 청와대 기습 미수 사건 1.21 사태입니다. 다행히도 무장공비가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 우리 군이 잘 막아내어 미수로 그치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전 국민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사건이었죠. 그런데 북의 도발은 우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1.21 사태 이틀 뒤인 23일엔 미 해군 정보 수집함인 푸에블로호를 납포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자유주의 국가를 적으로 돌리고 있죠. 그리고 같은 해 11월 1.21 사건이 터진 지 1년도 채 안 되는 시점에 사상 최대 규모의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으로 무려 120명의 무장공비가 침투한 사건인데요. 북한이 다수의 무장공비를 남측으로 투입해 우리 국민들을 선동하고 남한 내에 국가를 전복시킬 조직을 꾸릴 목적이었습니다. 다행히 이 사건도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 우리 군경이 잘 막아내긴 했습니다. 이렇듯 60년대에는 끊임없이 남으로 간첩을 보내고 우리 어선을 납북하는 등 수위 높은 도발이 이어졌죠. 다음은 1970년대 북의 도발입니다. 60년대보단 빈도가 낮아졌지만 수위는 더 높아지는데요.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70년대엔 그나마 북한과 화해하는 분위기였다는 사실입니다.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으로 통일이 가까워진다는 기대가 감돌았지만 북한은 앞에선 화해하는 척 뒤에선 뒤통수를 치기 위해 기회만 노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의 전형적인 대남 전술인 화전양면 전술이죠. 이들은 국가 유공자를 기리는 현충원의 입구인 현충문에 폭탄을 설치하고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파렴치한 일을 자행하는가 하면 철원에서 군사 분계선 편마를 보수하던 우리 측 군인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 밖에도 은밀히 남침용 땅굴을 파서 기습 침투를 노리기도 했죠. 그리고 70년대 가장 큰 도발 사건은 바로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인데요. 한반도의 유일한 대화 창구였던 공동경비구역 판문점에서 일이 벌어졌는데 북한은 벌목 작업을 하던 유엔군을 도끼로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우리 군과 미군은 아주 강경하게 대처했습니다. 미국은 폴 버니언 작전을 전개해서 항모 전단을 한반도로 끌고 오는 등 한반도에 다시 한번 전쟁의 기운을 감돌게 했죠. 이 사건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980년대입니다. 80년대에도 북한의 도발 수위는 낮아지지 않았는데요. 계속해서 무장 공비와 간첩을 보내고 테러를 자행하는 등 끔찍한 일들을 벌였습니다. 1980년 3월에는 한
한강 하류로 침입하던 무장공비 3명을 경계 근무 중이던 우리 군이 발견해 사살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건이 벌어졌지만 80년대를 대표하는 충격적인 사건은 또 2개로 꼽을 수 있는데요. 먼저 1983년에 우리나라 대통령과 고위 간부를 노린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입니다. 다행히 대통령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일이 발생해서 북한이 완전히 목적을 달성하진 못했지만 우리나라의 정부 인사 24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다음은 북한이 일으킨 최악의 도발이라고 불리는 대한항공 칼기 폭파 사건입니다.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출발해 김포로 향하던 민간 여객기를 공중 폭파시켜 115명의 죄 없는 민간인이 사망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지 충격적일 따름이죠. 다음은 1990년대입니다. 이때는 냉전의 종식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하면서 북한도 굉장히 위태로운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김일성의 사망에 고난의 행군까지 겹치며 북한 정부의 존속까지도 위협받았기 때문에 내부 결속을 위해 대남 도발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간첩과 무장공비 침투도 끊임없이 발생했는데요.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으로 결론적으로 잘 마무리되긴 했지만 우리 측에서도 18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다치게 됩니다. 그리고 1999년에는 제1연평해전이 발발했죠. 연평해전이 발발하기 전 북한은 밥 먹듯이 남북 해상 경계선인 NLL을 침범했습니다. 이때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해군은 북한을 북쪽으로 밀어내려고 했는데요. 함정의 체급 차이를 이용해 북한 함정을 밀어내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 함정이 우리 해군을 향해 기습 공격을 감행했고 그렇게 교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북한의 함정 2척이 침몰되었으며 3척은 크게 파손된 상태로 도망쳐 우리 해군이 승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1차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것은 다음도 있다는 뜻이겠죠. 다음은 2000년대입니다. 2000년대의 남북은 꽤나 화해 모드였는데요. 5년마다 대통령을 새로 뽑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정부의 성격이 5년마다 바뀌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지만 이때는 특히 북한에 굉장히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때마저 도발을 자행하는데요. 월드컵이 한창이던 2002년 북한과의 제2연평해전이 발발합니다. 제1연평해전과 달리 많은 준비를 하고 온 북한은 또 기습적으로 우리 해군을 향해 공격을 실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해군이 승리했지만 1차와는 달리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전사자도 나오고 참수리 고속정 한 척도 침몰했죠. 그리고 2000년대부터 북한은 핵실험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북한과 화해 모드였던 우리 정부는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금강산 관광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북한은 금강산을 관광하는 우리 국민을 잔인하게 피살해버렸죠. 다음은 2010년대입니다. 2010년대는 김정일이 죽고 그의 아들인 김정은이 정권을 잡던 시기였기에 북한 내부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요. 북한은 항상 내부에 혼란이 발생하면 이걸 외부로 풀어버렸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말이죠. 시작은 천안함 피격 사건입니다. 2010년 3월 26일 밤 9시경 우리 해군의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에 의해 침몰했고 이로 인해 46명의 우리 해군 장병이 전사했습니다. 천안함 사건이 벌어진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민간인을 상대로 도발이 이루어지는데요. 같은 해 11월 23일 북한의 선제 포격으로 연평도 포격전이 시작됩니다. 23일 오후 2시 30분경 북한은 우리나라 영토인 연평도를 향해 기습적으로 포격을 시작했는데요. 연평도는 민간인이 거주하는 섬이었는데 북한의 이와 같은 공격에 군을 넘어 민간인 피해까지 속출하게 됩니다. 5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나오고 2명의 군인이 전사하고 16명이 부상을 입었죠. 연평도에 있던 우리 해병대는 K9 자주포를 이용해 대응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2015년엔 DMZ 목함지뢰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북한군이 남측의 비무장지대 쪽으로 침투해서 목함지뢰를 매설한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은 가뜩이나 경직된 남북 관계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었죠.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북 확성기로 응수했지만 북한은 대북 확성기를 향해 포를 쏴버립니다. 이는 섬이 아닌 한반도 영토 안으로 포격한 최초의 사례였는데요. 우리는 북의 공격에 원점을 타격해 대응하고 정군의 경계태세를 상향 조정하는 등 정말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다행히 전쟁이 발발하진 않았지만 북한이 끔찍한 도발을 자행했다는 사실은 변치 않죠. 이후로도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가 집권하며 북한과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남북 정상회담도 열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평양에 방문하는
지원하기도 하는 등 정말 파격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 남북한의 평화를 위해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데요. 바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입니다. 그런데 2020년 북한은 이 사무소를 시원하게 폭파하며 남북의 대화 단절을 선언합니다. 그렇게 평화적으로 이어져 오던 남북 관계는 다시 차갑게 식어버렸죠. 북한의 도발은 현재 진행형인데요. 분명 북한은 우리와 피를 나눈 한 민족이고 언젠가 통일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분단의 비극을 끝낼 방법이며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평화 통일을 위해 북한이 이제껏 저지른 끔찍한 도발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이 수많은 도발들이 전부인 것도 아니고 미처 영상에 담지 못한 내용도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과 사랑하는 이를 잃은 유가족의 슬픔을 꼭 기억해야 하죠. 이렇게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북한의 대남 도발 역사를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